네, 그냥 이렇고요. 뭐 굳이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일단은 이제 좀 김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주로 저는 이제 합격률이 그렇게 좋은 후보는 아니에요. 오늘 슬라이드에 준비한 곳 말고도 지원한 곳은 저는 정말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탈락했고 뭐 심지어 서류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나마 이제 1차 이후 최종 이제 인터뷰까지 진행한 사례들만 좀 간략하게 모아서 여러분들께 사례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일단 개발자 커리어를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를 아주 예전부터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1년차 주니어 때 쥐뿔도 없는 주제에 거기다가 뭐 있어 보이게 그럴듯하게 막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2010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리크루터가 링크드인을 보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너 혹시 지원해 볼 생각 있냐? 뭐 그렇게 해서 그땐 당연히 몰랐죠. 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정말 대단한 기업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운 좋게 해서 이제 현장 초청까지 갔지만 네, 결국 탈락을 했고 뭐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특별히 특별한 사례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최종 합격 사례가 한 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보시면은 네, 뭐 그 뒤에 네, 구글은 또 떨어졌죠. 네, 뭐 이제 메타로 바뀌었지만 메타로 바뀌기 이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좀 아픈 이야기가 뒤에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쿠팡은 아니 쿠팡은 한국 기업인데 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원했던 포지션이 쿠팡의 음, 쿠팡 플레이와 제가 그때 나머지 하나 들었던 포지션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쿠팡 플레이 개발팀이 주로 이제 저기 동남아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HQ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조직에 지원해서 이제 인터뷰를 봤었는데 네, 이때는 결국 떨어졌죠. 그리고 쿠팡 인터뷰는 당시에 코로나 시절이라서 모든 과정을 다 사전 인터뷰 이후 모든 과정이 다 이 줌 비디오로 네,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뭐 성공 별로 없고 실패 훨씬 많았다. 근데 뭐 일단 성공 실패를 떠나서 그럼 도대체 왜 외국행을 하고 싶었냐? 일단 이걸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막상 뭐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그냥 한국 개발자보다 무조건 뛰어나고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커리어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외국행을 하려고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대략 회국 지원할 때쯤 되고, 이제 저도 이제 경력이 좀 차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단순히 그냥 외국에 나가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 슬라이드에도 제가 적었다시피, 저는 이제 면접관 관점, 이제 면접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들이 외국 생활이나 혹은 외국 기업 경력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뭐, 아, 훌륭하시네요.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진짜 그야말로, 뭐, 어쩌라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생각으로 외국행을 제가 처음엔 선택을 했지만, 뭐 다 실패로 끝났기도 했을 뿐더러, 그 커리어에, 외국에서 일했다는 사실 자체가 커리어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때 당시 이 막연한 이제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 다들 다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경쟁이 매우 격렬한 사회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좀 염증을 느껴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덜 경쟁할 수 있는 외국은 어떨까? 뭐 이것도 막연한 생각이죠. 막상 거기도 가면은 경쟁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저는 외국어 공부 자체가 좀 취미여가지고 이제 일도 하면서 외국어도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외국을 나가라 그러면 다른 거보다 이제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위주로 좀 찾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에 없는 것들이 이제 거기 가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냥 마냥 한국이 싫어서 경쟁도 너무 많고 복잡복잡거리고. 근데 이게 냉정하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관광으로 가면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마냥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1년이 넘어서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국이 뭐 그런 게 싫다 그러는데 막상 나가보면은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사례들도 너무 많거든요. 단적인 예로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은 일본만 해도 이제 저는 일본에서 살다 오기도 했으니까 단적으로 일본은 직장에서 전화기 개인 전화기를 충전을 하시면 안 돼요. 그 회사 전기를 왜 네 전화기에다가 넣느냐라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뭐 그런 직장 문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같은 경우도요. 뭐 우리 이제 인터넷 밈으로는 뭐 쟤네는 도장의 나라라서 뭐든 다 아날로그고 한 달씩 걸린다. 뭐 우리는 왜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가입 같은 거 하면은 뭐 길어야 3일 4일 아니면은 다 깔아주는데 웬만하면 다음 날 와서 깔아주고 막 이러는 나라인데 막 진짜 한 달씩 걸리고 하거든요, 그런 거. 뭐 도어락 같은 거 쓰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열쇠 써요. 1분만 굳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나 독일, 런던도 웬만한 데는 아직도 다 열쇠 쓰거든요, 그냥.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관공서 가면 막 4, 5일씩 걸리고 그게 근데 이제 관광으로 갔을 때 내가 잠깐 느끼는 거와 그게 일상이 됐을 때 이 답답함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음, 네, 단순히 그냥 외국 생활이 멋있어 보여서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거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훌륭한 기업에서 일했다는 게 내가 훌륭하다는 걸 증명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바꿔 말하면은 이 취업 시장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저는 훌륭한 후보자입니다. 이거를 면접장과 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조직에 어필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외국에서 일했으니까 대기업에서 일했으니까 당신은 훌륭할 것이다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현재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면접 자리에서 보이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면모가 보여서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를 잘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을 나가고 안 나가고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이랑 면접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력서 제출하고 공채 사이트 같은데 뭐 막 자소서 쓰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HR 직원하고 뭐 간단하게 사전에 뭐 이력서 보내고 합격 불합격 통보 받고 합격 받으면은 언제 어디까지 오셔서 뭐 인터뷰 하셔라. 뭐 그 뒤에 뭐 다시 뭐 또 합격 불합격 뭐 이런 식으로 좀 HR이랑 약간 좀 우리나라는 사무적인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외국 기업은 HR이랑 일종의 사전 인터뷰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 뭐 사후에 하는 것도 있고 이거를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애프티튜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애프티튜드 테스트를 HR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HR이랑 보통 사전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조율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경험은.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는데 현장 인터뷰까지 이제 성사가 되면 항공권이랑 호텔 숙박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을 해줘요. 그리고 작은 회사는 이제 그 독일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 처리나 이런 문제를 그냥 다 제가 그 크레딧 카드 영수증 끊고 그거를 그쪽 HR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받는 식으로 했었고 페이스북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걔네 사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네이버나 삼성 같은 데도 있는 자체 개발한 그런 사내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게스트 권한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줘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잠깐이나마 그 사람들이 사내 시스템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내 시스템에서 뭐 temporary employee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임시 이제 정식 직원은 아니고 뭐 이제 임시 채용 뭐 이런 레벨이 부여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employee로 떴었어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두 개 회사는 물론 이제 그게 진짜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걔네 뭐 보면 뭐 출장 정산 시스템 뭐 네. 출장 지원 시스템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뭘 썼고 막 그 기입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입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최종 인터뷰 끝나고 나서 한 2주인가 3주 뒤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신용카드 뭐 리펀드 뭐 이런 형태로 신한은행에서 이제 저한테 입금해 주는 식으로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 예전인데 2010년이니까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 그 나중에 저기 여행자 수표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여행자 수표가 저희 집으로 날아오더라고요. 그걸 다시 은행 가가지고 환전하는 이런 식으로 비용을 다시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저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생각보다 이 추천서가 서류 통과 확률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왜 훌륭한가 이걸 그 커버레터 형식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적고 유럽 기업은 커버레터 없이 그냥 CV라고 커리큘럼 밑에라고 해서 CV를 쓰긴 하는데 CV는 정말로 나의 이력만 적는 이제 이런 포맷이긴 하지만은 일종의 그 어펜덤 첨부 자료라고 해가지고 추천서 같은 걸 이렇게 뭐 붙인다든지 하는 게 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근데 유명 인사 누구가 추천했다. 요거가 좀 서류 통과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개발자는 코드로 말하니까 뭐 그 가끔씩 인터넷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뛰어난 개발자라면은 영어 좀 못해도 잘 모셔간다. 뭐 이러면서 블리자드였나 디즈니였나 거기에서 일하는 한국인 개발자 이야기가 예전에 실리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난 정말 코딩만 잘하면은 영어 좀 못해도 외국 갈 수 있겠구나. 그 진짜 큰 착각인 것 같고요. 거기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정말로 그분이 뛰어난 분이어서 너 영어 못해도 좋아. 통역이라도 붙여줄 테니까 제발 우리 회사 와서 일해줘.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발 잘하면 영어 못해도 되는구나. 근데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영어 안 되니까 못 가나요? 이것도 아닌 게 한국 사람의 영어 구사 능력은 생각보다 높거든요. 수준이.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나 영어 정말 못하는데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그 만 19세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영어 진짜 거의 못했었고요. 근데 막상 또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정도 영어 수준이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실제로 업무할 때는 그 정도면 좀 문제가 많이 되긴 하지만요. 어,
하지만 일단 인터뷰 이후 이야기고, 인터뷰 단계 때는 네, 뭐 영어 막 못한다고 너무 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막 이 포즈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많으면 좀 이 그 영어로는 플루언트라고 하는데 좀 유창하다. 이 유창하다의 기준을 막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런 좀 유치한 발언,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단어를 많이 모르니까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뭐 나쁘다라는 표현을 뭐 is bad, 뭐 something is bad, 뭐 that is bad, 뭐 이런 식으로 bad, bad, bad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런 표현도 상관없다. 그 유창함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휘 수준이 낮은 거지 유창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유창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이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 되는데, 이 지원자가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주지를 못하면 뭐 옳게 된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뭐이 사람이 안 되겠다, 되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모르겠다가 돼버리거든요. 이 사람을 뭘로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탈락하는 사례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언어 능력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거의 영어긴 하니까 뭐 영어 공부를 막 빡세게까지는 아니지만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막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당연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면접자잖아요. 인터뷰이니까 인터뷰이는 당연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까밖에 없는 심리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쏟아내는 질문을 답만 막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 다 가 있고 정신없고 이렇거든요. 근데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질문을 자꾸 주는데 막 단답형으로 나올 수 없는 질문을 해요. 이게 반드시,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가 막히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때 면접관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릴 실제로 받아봤던 피드백 내용에도 있는 건데, 면접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 면접 문화가 이런 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인 기준에서는 위아래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면접관이랑 토론을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국내 기업도 막 그런 일방적 관계보다는 면접관이랑 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려는 이런 후보자들을 좋게 보는 영향이 있고, 외국 기업은 이미 예전부터 그래 왔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물어보는 거에 답만하는 이런 기계 같은 좀 수동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인터뷰 다 끝나고 나면 그 뭐 질문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꼭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뭐 그냥 면접 시간 채우려고 무의미하게 그냥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막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오히려 그 마지막 질문이 기사회생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니어 개발자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테스트 비용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 테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비용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이런 게 고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너네 회사는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이 매뉴얼 테스트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 뭐 이런 거 질문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막 한 15분 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사실은 막 헛소리 해가지고 떨어뜨리려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좋아서 널 합격시키려고 했다, 이런 피드백 받았던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탈락했을까, 이게 좀 이제 대부분은 제 뇌피셜이에요. 잘 안 알려주거든요. 이게 알려줬다가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회사가 더 많긴 하지만은
탈락 이후에도 제가 HR한테 정말 좋은 기회 고마웠고 떨어져서 굉장히 아쉽지만 내가 어떤 점을 보완한다면 너네 회사에 다시 갈 수 있겠냐 막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일부 HR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너와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온 사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중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역량 부족. 이제 대놓고 역량 부족이란 얘기는 안 하는데 더 뛰어난 후보자가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너랑 함께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걔네가 아무리 뭐 외국은 직설적인 표현, 문화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도 너 역량 떨어져서 우리랑 일 같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잘 얘기 안 해요. 그 정도도 그들도 있거든요. 그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명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이걸로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진짜 역량 부족이라는 의미고요. 대부분 또 보면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막 해외 기업 한참 지원하던 시절에는 뭐 해커랭크니 뭐 리드코드니 막 이런 사이트들에서 알고리즘 문제 풀어라고 시키는 것도 있고 막 어떤 데는 그 자기네들이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 문제 뭐 올려라. 그리고 뭐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그 라이엇 게임즈 제가 2011년인가 그쯤에 지원했어요. 롤이 국내에 유명해지기 전에 그 센타모니카에 있고요. 미국에. 이제 거기 회사 같은 경우는 어 걔네들 그 플레이어 한 20명 정도 그 플레이 기록을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걔를 분석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전송해라라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뭐 랭귀지는 C++ 혹은 자바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저는 막 보냈었는데 그쪽에서 친절하게 아주 나중에 피드백을 보내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코드 잘 봤고 뭐 테스트도 잘 있고 다 좋았는데 그 테스트 시나리오가 좀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 제품의 사양 시나리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과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런 경험을 한 뒤로 이게 테스트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테스트가 그냥 단순히 손으로 뭐 어디 잘 됐고 어디 틀렸고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사양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당시 처음 들었거든요. 그 라이엇 게임즈 지원하면서 그러면서 좀, 네, 좀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피드백을 준 것도 있었고요. 너 뭐 물어봤을 때, 아,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거 좋지 않다. 네, 그러니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동적인 사람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질문이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어, 제가 지원한 기업 중에 한 곳은 창업자가 이 자서전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오리엔티어링 과정 중에 입사 뭐 몇 주 전까지 창업자 자서전을 독후감을 써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해야 돼요? 이거 물었는데 최종 탈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나 왜 탈락했는지 궁금하다 물어봤는데 답도 안 왔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험들은 좀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랑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적당히 좀 필터링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리즘 잘 푸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알고리즘 문제도 잘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푼다고 해서 일 잘한다 이건 아니지만은 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기업이 나를 평가하는 수단을 예로 삼는다면 설령 요거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싫으면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왜 합격해놓고도 안 가거나 못 간 사례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일 첫 번째, 돈이 별로 안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네, 트럼프, 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후와 문화 차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리나라에 좀 흔히 생각하는 외노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뭐 이런 개념으로, 야, 걔네가 외노자한테 돈 많이 안 줘서 너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페이나 이런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쪽에서 주는 게. 아무리 뭐 외국에서 일한다 뭐다 해도 지금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1원이라도 더 올려줘야 사람이 움직이지. 그게 아니고서야 옮길 이유가 전혀 없죠.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계산을 해봤더니만 생각보다 돈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합격한 이후에 그 정착지를 이렇게 따져봤으니까. 세금, 여기 적어놨는 뭐 공공비용, 임대료 광열비 뭐 이런 거 다 합쳐보니까 돈 많이 못 벌겠는데 그래서 그냥 안 간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는 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말로 나는 외국에서 뭔가 잃어보고 싶다. 가령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나는 일도 하면서 외국어도 능숙하게 배워가지고 장래에 개발자인데 외국어도 여러 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를 차별화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나는 외국에 반드시 나가야겠어. 그러시다면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잃을 게 많을수록 외국은 나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기회 아니고서야 외국 오퍼가 한국 오퍼보다 획기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뭐 그런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에서 이미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걔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외노자잖아요. 근데 이 외노자가 우리나라 그 노동자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좋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딱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인재가 아니다 보니까 막 한국 대비 훨씬 더 좋은 오퍼를 받고 뭐 이런 경험을 못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해외 취업이나 이민 가신 분들이 제법 많은데 이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한국보다 오퍼를 더 좋게 받았으니까 가셨죠. 근데 이런 분들도 돈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녀 교육 때문에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오퍼가 좀 적더라도 자녀 교육 때문에 나는 호주를 가야겠어. 뉴질랜드를 가야겠어. 말레이시아를 가야겠어. 이런 분이 제 주변에 몇 분 계시거든요. 네,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에서 이미 이제 네, 직장도 안정화가 됐고 네, 인적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생겼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뭐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네, 물리적 공간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물리적 공간이 멀어지면은 당장 활용할 수 없는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더군다나 또 뭐 내가 일하는 환경이 뭐 독일이다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추천서를 받아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인적 네트워크가 도움이 많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쌓인 게 많으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외국 나가는 게. 그러니 홀몸으로 외국에 나가겠다. 정말 쉽지 않고요. 잃을 게 없으니까 오히려 나는 지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나가시더라도 이 기회를 바탕으로 어떤 인생 스토리를 만들 건지 이거 충분히 준비하시지 않으면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실패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관광과 일상의 차이라는 게 그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뭐
기후나 문화 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냥 저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 스스로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많이 해외도 저는 실제로 제 전 직장이었던 라인 재직 중일 때는 이제 원정대라고 해가지고 해외를 엄청나게 많이 나가봤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많이 쌓아봤지만 밥 먹고 나니까 녹차가 당기고 빵 일주일 먹으니까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고 그걸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구나.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래서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비자 문제,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비자 때문에 못 갔어요, 결국. 이게 그 H1B 비자였는데 저한테 필요했던 게 이게 그 추천 방식이라서 이제 로터리로 들어가면은 정말 하늘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제 물론 그 트럼프 이전에는 보통 그 큰 기업들은 대부분 비자 스폰서를 해줘요. 그 비자 스폰서십이 돈이 좀 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돈을 들여서라도 해외의 이 인재가 너무나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 인재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의미죠. 근데 그 비자 스폰서십을 그 You are fired 요 하셨던 그 분이 럼프 형이 정책을 그렇게 틀어버려 가지고 비자 때문에 어그러졌죠. 근데 물론 비자 다 합격까지 했는데 비자 때문에 못 오니까 너 최종 탈락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지사가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너 런던 오피스 갈 생각은 없냐, 싱가포르 오피스 갈 생각은 없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들었었는데 런던이나 싱가포르는 제가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구글에 합격을 하셨는데 마운틴 뷰를 못 가고 호주로 갈 생각이 있냐라는 오퍼를 받으셔서 거절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비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를 만약에 정말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사전에 비자 문제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면접 팁이고요. 제가 또 면접관 역할을 맡기도 하고 1년에 두세 군데씩 꾸준히 면접도 보고 있어서 이거 하면서 좀 느낀 점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해외 기업 사례긴 하지만 국내도 이제 해외처럼 좀 서서히 문화가 바뀌고 있어서 그냥 해외 국내 따지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전 인터뷰도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HR 직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많이 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묻는 거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뭐 무슨 이제 속칭 핑거 프린세스라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찔러보는 이런 식의 질문은 좀 곤란하지만 내가 뭐 잘 모르겠다 의구심이 든다 같은 거는 HR 직원을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HR 직원이 내 편이 돼야 되고 HR 직원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적극적인 태도로 그리고 정중하게 HR이 해달라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그렇게 대응을 해주면 당연히 HR이 나를 좋게 보겠죠. 사전 인터뷰가 이미 전체 인터뷰 프로세스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장 가서 테크 질문을 받는 그 순간이 내 인터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인 태도여야 될 것 같아요. 위축돼가지고 막 대답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면접관이 이상한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면접관도 잘 모르는 막 질문을 하기도 해요. 모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면접관이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거 같은 경우는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였던 거죠. 알고 봤더니. 그런 상황일 때 힌트 주세요. 이거 무슨 질문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런 의도인 것 같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풀어나가는 이런 면접 태도가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내 이 예상을 벗어나는 범위의 질문이 들어오면은 답이 안 나오고 머리가 하얘지니까 그때는 뭐 물 한 잔 마실 정도 시간 달라. 이거 괜찮으니 언제든지 그렇게 숨 돌릴 시간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극성을 잃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겠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자. 다만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 이게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해요. 이거는 근데 초필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면접 전체 과정 중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뭐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쓸 수 있는 초필살기인 것 같아요. 좀 겸손한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게 소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당당함과 뻔뻔함을 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도 있고요. 결론은 외국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이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우리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욕 있죠. 이거 입모양만 봐도 이 자식 이미 욕하는구나.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유명해져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 알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뭐 욕할 때 보면 이미 그 표정과 입모양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이거나 이런 뭐 절을 하는 이런 문화가 외국엔 없지만요. 다 압니다. 그들도. 이게 이 사람이 날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예의를 표하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그냥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하면은 예절 바른 행동인 것 같다. 우리 문화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라면 하지 마세요. 외국에서도 그냥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한국식 예의가 의외로 세계에서도 통하니까 당당해질 필요도 있다. 하지만 뻔뻔함이 되면 안 되고 이 겸손이 소극적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정도가 제가 느끼는 면접에서 이렇게 하면 좀 안 망할 것 같다의 팁이었습니다. 네. 오늘 네, 지금 예정한 시간보다 지금 4분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마치기 전에 지금 마침 보니까 질문이 하나 와서 두 가지만 먼저 좀 답변을 드려볼게요. 한국에서는 모르는 건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는 게 어수룩하게 답변하는 것보다 좋다라고 들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부분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모르면 그냥 진짜로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힌트를 최대한 받아서 어떻게든 내가 답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한데 아예 그냥 모르겠다면 그냥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반전을 꾀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대신에 내가 잘 아는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걸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대충 알 것 같다 내지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이 기회 내가 한번 살려볼 수 있겠다. 이 판단 드시면은 힌트를 좀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릅니다로 일관되게 인터뷰가 진행이 된다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신분 문제를 제외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게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경험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뭐 어떤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양한 경우 여러 문제 해결이라 이런 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회사를 여러 개 바꾸긴 했지만 저희 큰 줄기는요, 업무에서의 사이버머니 판매죠. 뭐 네이버에서는 광고를 팔았고, 제가 광고를 판 건 아니지만 제가 만든 서비스에 광고가 탑재돼서 올라가니까, 라인에 있을 때는 뭐 메시지를 팔았지만 결국은 그 메시지 서비스에서 파생되는 다른 라인 생태계를 판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하이퍼 커넥트는 네, 마찬가지로 앱과 백엔드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걔네가 판매하는 그 가상자산 코인 말고요. 그 잼이라고 하는데 루비라고 했나? 그거 파는 일이었고, 그냥 큰 맥락은 저는 결국 뭘 판 거였어요. 근데 뜬금없이 저보고 증권회사나 아니면은 뭐 인공위성 발사 뭐 이런 데서 저를 불러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물론 이제 걔를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경험했던 분야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도메인 문제,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 영역이라는 건데, 이 문제 영역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는 거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쉽지 않아요. 뭐 그래픽스 전문가한테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지만 훨씬 더 좁은 영역에서의 뭐 다양한 경험이라면, 이제 당장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백엔드 했다가 안드로이드 했다가 인베디드 했다가 뭐 막 그냥 잡탕으로 시키는 거 다 했거든요. 뭐 PHP 했다가 뭐 노드.js 했다가 코틀린 했다가 고 했다가 막 이런 식이었어요. 파이썬 했다가. 근데 대부분 다 국내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질문이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경험이라는 건 해외와 국내하고는 큰 상관없는 것 같고, 인생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외는 당연히 네, 나가볼 가치가 있죠. 남들은 한국에서의 이런 업무 문화만 겪어봤다가 나는 그래도 해외의 이런 업무 문화를 경험해봐서 해외의 어떤 점이 좋고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해외도 나가보니 이런 건 구리더라. 뭐 이런 걸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음, 다음 순서는 리암의 대항개발자 영국에서 살아남기라는 세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좀 다소 좀 두서가 없었고 준비도 좀 부족한 발표였지만 다들